오늘은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올해 75살의 박영수 씨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오로지 맨손 하나로 거친 일을 해가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보내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는 자신이 늙을 것이라고도, 그리고 늙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어느 평범한 아침,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두드려지지 않는 병실문. 괜찮으세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아들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아내의 마음이 식어버린 걸까요? 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 남자는 사실 자신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라고 단정 짓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가정을 지탱해 왔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의 사랑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생의 장부는 내가 낸 만큼 그대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수 씨의 삶이 보여줍니다. 올해 75세인 영수 씨는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만성질환도 없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도 드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보니 다리는 찐빵처럼 부어올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엑스레이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했고 적어도 2~3달은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인간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는 상상까지 했죠. 하지만 현실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5일째 되는 날에야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또한 나이가 적지 않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데도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수 씨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입원 7일째 되던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천장을 바라보던 영수 씨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구나. 가장 상처를 주는 건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영수 씨가 젊었을 때는 한국 경제가 막 도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먹고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거푸집 조공부터 시작해 십장 자리까지 올랐죠. 가장 힘들 때는 1년 365일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과 팔뚝에 검버섯은 그가 가족을 위해 쌓아온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 머리는 좋지 않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어. 내가 번 돈은 전부 집에 쏟아부었다는 거. 30이 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전세 자금을 모아 당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를 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20평 남짓한 집이었지만 영수 씨에게는 성과 같았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을 집으로 보냈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웠고 아들의 학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나와 결혼할 때도 영수 씨는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내놓았고 성대한 결혼식 비용도 모두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영수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인 정기 예금까지 해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년의 병상에 누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물 한 잔, 안부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기대와 지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현실 사이에 그 참담한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그들이 기억해 줄 것이라는 착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지우는 올해 45살입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졸업을 시켰죠. 지우는 졸업 후 잠시 방송국 주변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이 적고 스트레스가 많다며 2년도 안 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요식업, 보험, 부동산업을 전전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상사가 이상하다. 동료들이 나를 괴롭힌다. 비전이 없다. 영수 씨는 처음엔 참고 다니라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일에 나중에는 잔소리도 포기했습니다. 지우는 결혼 후 대구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집 살 때 보태준 돈도 영수 씨 몫이었고 대출이자도 몇 년간 영수 씨가 대신 냈습니다. 아들은 가끔 명절에나 들렀고 며느리는 말로는 깍듯했지만 늘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가 입원하고 나서야 부부는 친정이라는 관계의 단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빠, 넘어지셨다면서요. 고생하시네요.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시간 내서 올라갈게요. 아들의 이 말 뒤에 숨겨진 실망감을 영수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가 바란 건 당장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라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영수 씨는 이웃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 3사람이 제주도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행 간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병세는 저들의 즐거운 휴가 계획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슬펐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이번에 병원비가 꽤 나오는데 너희가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너무 빠듯해요. 아시다시피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영수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금 털어서 저놈 집값 보태줄 때는 우리 노후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더니 이제 내가 병원비 좀 보태달라니까 자기 사정만 얘기하네. 그는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가지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대가 없는 희생은 결국 상대에게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요? 영수 씨는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불효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아이를 타인에겐 감정이 없고 자신에겐 책임감이 없는 중년으로 키운 것 같아 그게 무섭네. 어린 시절부터 지우는 집에서 꾸중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대신 숙제를 봐주었고 물건을 깨뜨려도 괜찮다. 아직 어린데 라며 넘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집안일을 좀 시키려 하면 아내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며 가로막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주는 법은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넘어진 건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환상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냉담함이 이미 가장 확실한 대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3주째 아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무언가 물어볼까봐 겁내는 눈치였죠. 어느 날 오후 영수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 안 해?
우리가 지훈이를 너무 망쳐놓은 거. 아내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가 그 아이를 영원히 자라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걸요. 부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3살이 넘도록 밥을 먹여주던 일, 중학교 때 학원이 싫다니 그만두게 한 일, 고등학교 때 공부가 싫다니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다독였던 일들, 영수 씨가 공사판에서 땀 흘릴 때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안쓰러운 마음에 모든 것을 맞춰주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누군가 늘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사실에 길들여졌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 안 시키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아버지는 책임감이 뭔지 경계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 대학교 여름 방학 때 가구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영수 씨에게 아들이 내가 인부도 아닌데 왜 이런 거래? 라고 대꾸했을 때 영수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학생은 다른 애라고 넘겼습니다. 그때 그건 유머가 아니라 경고 신호였습니다. 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아이는 자라서 배우자도 사회도 배려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영수 씨는 아들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들을 감사함도 책임감도 없는 인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사랑이 너무 물렀고 너무 바빴어. 부부는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아끼는 것과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성장의 기회를 뺏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을 때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게 됩니다. 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건 사랑이 아니라 절제 없는 친절이었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요.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물컵을 건네는 동작조차 의무적인 냉랭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생 많지? 라고 하면 아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밖에서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야 외로운 걸 아나 보네. 젊었을 땐 일하느라 애 챙기느라 바빠서 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본 적 있었나? 나 혼자 애 키우고 살림 도맡을 때 그 사람은 밥 차려줬는지만 신경 썼지. 애 성적 안 나오면 나한테 소리나 지르고 남들은 그 사람이 가정적이라고 하지만 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어. 그 말들은 대못이 되어 영수 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집안일 하는 게 뭐가 억울해? 그는 그 말들이 아내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한으로 맺혔을 줄은 몰랐습니다. 영수 씨는 밖에서는 고객과 동료들에게 세상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집에만 오면 가장이라는 권위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왜 아직 밥이 안 됐어? 라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곁을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과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온기를 잃는 것은 한 번의 큰 싸움 때문이 아니라 수만 번의 무관심과 당신은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무시가 쌓인 결과라는 것을요. 의사는 영수 씨가 나이가 많아 회복이 더디니 적어도 한 달은 더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천장을 보며 인생의 장부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은 분명 노력했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뿌리인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렇듯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아내의 노고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고 아들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손만 내미는 사람이 되었고 아내는 마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운명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 심은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되찾아야겠다. 퇴원 후 영수 씨는 3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또 급전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영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겠다. 연금은 내 생활비로도 빠듯해. 너를 도울 여력은 없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영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돕는 것과 방종하게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실천한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활을 재편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관에 등록해 기공체조와 그림 교실에 나갔습니다. 평생 연장만 잡던 손으로 붓을 잡으니 어색했지만 풍경화를 그리며 그는 처음으로 나로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독서 토론회에도 나가 이웃들과 건강정보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를 사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셋째, 아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산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젊었을 때 참 고생 많았어. 내가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아내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야 말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를 다 듣네. 영수 씨는 매일 설거지를 돕고 쓰레기를 비우며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아내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늙어보니 사람답게 사는 건 돈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는 이제 남이 주는 온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과 관계를 돌보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영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자립, 자율, 자존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다스리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는 이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전에는 누가 돌봐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발로 설 수 있는 게 행복이야. 가족 관계는 인과응보이고 부부 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 가족에게 건넨 온도가 노년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를 아끼지 않으면 아내는 마음을 거둡니다. 삶은 변화하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수 씨가 그랬듯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관계를 수선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함께해온 배우자에게 냉대를 받는다면 계속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이고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반전이 영수 씨처럼 뜨겁게 다시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